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면모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여자와 연애를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선의 여지는 있죠. 이게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보다 어떻게 보면 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조금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보통 이런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쨌건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의 이제 뭐 상담을 할 때는 조금 나아요. 제가 상담가로서 이런 분들을 대하면. 왜냐하면 최소한 그런 분들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그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상담을 어디 가서 맡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담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거는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여성분하고 연애를 끌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율을 맞춰야 돼. 내가 스스로를 계속 낮추면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서 가치를 찾아야 되는 이 양쪽의 능력을 다 갖춰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게 굉장히 힘든데, 그게 가능한 상황에서 상대가 어느 정도 나를 좀 배려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그 여러분이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 그 여자친구분 얘기를 한다 보니까 제가 막 비유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장고라는 영화 있어요. 장고. 그 분노의 추적자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고 분노의 추적자라는 게 이런 부제가 붙은 영화예요. 그 역대 흥행도 굉장히 많이 된 영화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근데 아마 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그 영화를 좀 비유를 들면, 그게 이제 퀸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악당으로 나와요. 그 퀸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이제 대본을 쓰면서 굉장히 그 악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쓴대요. 그 뭐랄까, 정을 가지고 악역을 만든대요. 그래서 퀸틴 타란티노 영화를 보면 악역들이 진짜 다 멋있어요. 뭔가 입체적이에요. 멋있다기보다는 입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악랄한데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악랄한 것 같은데 주인공이 더 악랄한 경우도 있고, 막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퀸틴 타란티노가 그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도 싫어하게 된 악역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은 그 역할을, 디카프리오도 비슷한 표현을 썼었죠. 근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그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물론 약간 외현적 나르시스트긴 하죠. 여기서는 이제 내현적 나르시스트를 얘기했지만, 근데 조금 핀트를 드리자면, 거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악당 중에서는 2명이 있는 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은 그 인종차별이 가득한 시대에 인종차별을 굉장히 일삼는 엄청난 부자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래서 막 흑인들을 막 개밥으로 던져주고 막 그래요. 흑인이다 그러면 막 말 안 듣는 흑인들을 막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뭐 정말 악랄한 인물인 거죠. 이 인물이 있고, 독보적인 나르시스트가 있고, 그 밑에 장고의 보좌관 같은 일종의 집사죠. 집사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닉 퓨리. 사무엘 잭슨. 사무엘 잭슨이 앞제비인 거죠. 앞제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인종 차별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거기서 이제 백인과 흑백의 대결이지만, 뭐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뭐 외세 침략으로 뭐 어쨌건 옛날에는 뭐 중국이고 뭐 가까운 과거에는 뭐 일본이 있었겠지만, 어쨌건 그런 앞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같은 흑인인데, 닉 퓨리 흑인이잖아요. 흑인인데 흑인들을 관리하고 핍박하고 주인한테 알랑방구를 끼는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그 닉 퓨리, 물론 여기 영화 안에서는 스티븐이란 이름이에요. 오늘 준비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막 떠들어도 되나? 막 영화 보니까 다른 내용 아니야? 어쨌건 그 스티븐이라는 그 인물이 엄청나게 아부를 합니다. 주인이 무슨 말 하면은 엄청 웃고 막, 그리고 누가 주인한테 개기면 막 더 막 화내고, 주인이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장고 일행들이 그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챘어요. 그걸 알아채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주인님 저 새끼들 사기꾼들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아이고 주인님 그 주방에 뭐가 흐트러졌는데 좀 와주세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거? 그래서 레온 디카프리오가 이 새끼 또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주방이 아니라 서재로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 닉 퓨리가 스티븐이죠. 그 흑인 앞제비가 쟤네들 지금 주인님한테 돈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거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사기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물론 이 그런 여자친구분에게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자친구분이 이 정도는 아니겠죠.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그 상대는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 혐오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의 자신을 그려놨기 때문에 현실의 자신은 굉장히 혐오에 가까운 모습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현실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튑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현실을 봄으로써 자기 현실이 너무나 자기 이상과 갭이 큰다는 걸 느끼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망가지고 좌절해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갈궈서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현실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맞춰주자니 내가 스티븐처럼 아부하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븐은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았냐? 아부하는 노예면서도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있어서 주인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사기꾼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자존심을 꺾이지 않게, 이 사람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게 뒤에서 말해주고 모든 것을 이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어떤 설정까지 있냐면 스티븐이라는 그 흑인이 닉 퓨리 그거 우리 어벤져스에서는 애꾸는이고 엄청 건장한 사무엘 잭슨이잖아요. 그 원래 사무엘 잭슨이 제가 장구하면 안 돼요 할 정도로 사무엘 잭슨은 자기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이가 있지만.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한쪽 다리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설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 또 설정이 재밌는 게 그게 연기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한테는 약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서 주인이 자신을 조금 깔볼 수 있게,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맘 편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모습을 침범하는 사람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론 제가 또 다른 예를 들면 조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였을 수 있겠다 생각은 하거든요. 이 사람의 이런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연희에서의 모습 너무 깊이 들어가나? 어쨌든 근데 그 조조가 그 일화가 있거든요. 계륵 일화가 있잖아요. 물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어디 쳐들어갔을 땐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철군을 하자니 지금까지 들인 공이 아깝고 철군을 안 하자니 이게 너무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너무 이게 소강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암구호를 계륵으로 정했어요. 이제 조조가 이제 이걸 먹다가 이제 그걸 들은 이제 양수라는 애가 오씨 뭐야 이거 철수하겠는데? 이러면서 철수를 시켜버려. 철수 준비를 시켜버려. 뭐 새끼야 이렇게 된 거지 조조는. 야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철수를 시켜 이렇게 되면서 사형당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내면의 이제 정치적인 이유는 조조가 자식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후계를 물려주지 않을 자식의 스승이 이제 그 양수라는 인물이었으니까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개념이었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해석이지만 우리는 좀 감성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조조는 나르시시스트였어요. 그 사람이 결정한 그 선택을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지 누가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현실의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조조는 이건 이제 중국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할 말인데 조조와 유비의 그 인기를 갈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외모의 차이였다라고 해요. 조조는 못생겼다는 거지. 우리가 막 사무치 게임 하니까 조조가 멋지고 잘생겼지 조조는 실제로 굉장히 키 작고 볼품없고 못생긴 사람이었대요. 유비는 좀 인물이 좋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유비가 유리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조조가 했던 악행도 있지만 그 시절로 생각했으면 그걸 악행이라고
완전히 치부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건 조조는 그래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컴플렉스가 강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뛰어난 모습을 내 현실의 모습은 현모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굉장히 매력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옆에다 두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기의 이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침범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조의 가장 큰 능력은 어떻게 보면 통찰이고 이런 지식인데 그거를 지혜죠. 지식이 아니라 조조가 이렇게 지식이 있었던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넘보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의 후예 누구더라? 공 누구도 그냥 우발적으로 죽여버려요 조조가. 내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물론 문자 쓰지 말라고 그렇게 워딩은 안 했지만 물론 그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한 일이라고 해요. 나중에 후회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 조조든 방금 말했던 그 장고 속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캐릭터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내가 가치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가진 자기 애를 자기 혐오로 빠뜨릴 정도의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버려지고 자칫하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그러니까 버리진 않아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고 자칫하면 이 사람이 나를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양수처럼 죽여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 추가적으로 얘기했네요. 내면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고 지쳐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틱틱대는 장난치는 사람들도 못 받아들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쩔 때는 남자로 보이고 어쩔 때는 친구로 보인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분하고 사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이렇게 막 뛰어난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하는 것도 못 견뎌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상에 걸맞는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그런 자기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면 만만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상적인 연애를 잘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죠. 완전히 그 사람을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찍어 누른다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정서적으로 찍어 눌러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나에게 이렇게 떠받들게 만든다. 이러면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피폐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좋은 선택은 아까 스티븐이나 그 조조 밑에 있던 그런 살아남은 여러 가지 여러 책사들처럼 그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가치를 유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관계를 이어가면서 상대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나 아니면 너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줄 사람 없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너도 노력을 해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을 만약에 최지훈님이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낫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만만해서 그냥 막 해도 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여성분 입장에서 뭐 여성이 아니고 뭐 남녀를 바꿔서 어떻게 상담하신 분이 상대가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아예 그냥 무시해도 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너무너무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죠. 아니면 그런 사람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되는 선택은 그쪽에서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너의 선택이니 존중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너를 돕고 싶은 말 굉장히 많았지만 난 항상 너의 의견을 존중해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존중할 거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은 굉장히 오래 남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뉘앙스를 던져놓고 그리고 연락을 끊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고 그래도 이만한 사람 없었지 라고 돌아왔을 때는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로 해서 붙잡고 다시 이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는 안 변해요. 왜냐면 내가 안 변해도 나를 붙잡는데 뭐하러 변해? 물론 머리로는 변해야겠다. 그래, 상대한테 잘해야지. 머리로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필요하지가 않은데 뭐하러요? 예를 들어서 그 메시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약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그런 사람은 원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사람이 아프다가 챙겨 먹었어요. 근데 아픈 게 나았어. 그러면 약을 안 챙겨 먹어요. 까먹어. 자기도 모르게 까먹어.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하게 돼. 필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으면 안 해요. 음, 네. 최진님이 다시 만나고 있긴 합니다. 서로 좀 더 솔직해지자고 말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 상대에게 어쨌건 이렇게 다시 만나서 시작이 됐을 때는 뭐랄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건 자꾸 얘기를 서로가 많이 해야 돼요. 서로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음. 안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근데 서로가 어쨌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절실함이 생기는 거죠. 상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변화가 힘들고 괴로워도, 그리고 순간순간 옛날에 무슨 버릇이 나와도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가면 그 사람에서 노력을 하면 사람은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오래 걸리겠죠? 변한다는 게. 근데 오래 걸리는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것도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마음이 있으면 상대의 변화가 아무리 늦어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최지훈 님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나르시시스트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막 정신병까지는 아니고, 보통 모두 누구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했을 때 트러블이 생겨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보통 깨지고, 그때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깨닫고 다음 사람 만나서 좀 더 좋은 연애를 하죠. 근데 그건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지금의 우리가 첫사랑으로 갔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상대도 아마 더 잘할 거야. 근데 그때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절실하지 않아서 변화를 할 생각도 못했고.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잘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서로가 시도를 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다 하더라도. 같이 있으면 사실 힘든 것도 많았지만 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근데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요. 내가 좀 노력하고 상대를 위해서 좀 변화를 하고. 근데 이제 상대가 맨날 똑같다 그러면 좀 김이 빠지지만, 상대가 그래도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면 신경도 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에 있어서 이제 노력상을 줘야죠. 물론 뭐 내가 뭐 우리가 이제 상을 줄 입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